자, 이제 청년님께 마이크를 넘겨보죠. 어떤 얘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열띤 추리로 뇌를 좀 유연하게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지적인 희열과 영감으로 뭐를 좀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교양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100만이 넘는 와. 스토리텔러라고 수식이 어가 붙는 분이고 네. 예술과 인문학을 결합해서 매혹적인 미술 이야기를 전하는 분입니다. 김태진 작가가 쓴 명화 잡사라는 책을 오늘 읽어봤고 이 책은 잡사란 단어를 좀 쓰는데 거대한 역사적 흐름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진행하는 살아가는 좀 객관적인 삶 자체를 전하려고 애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앞 이야기가 뒷 이야기가 그 명화와 함께 나와요. 그리고 챕터별로 인문학 산책이라는 코너를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전반적인 역사 얘기도 함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읽어도 대강의 유럽 역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책의 4개 장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이어서 3가지의 챕터만 뜯어서 오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잡사라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잡학류의 교양 서적이 요즘 인기인데 그림이라는 주제는 글쎄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가볍고 쉽게 풀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첫 챕터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세계가 저물기 시작했다. 라는 챕터명만 보아도 대강의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한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챕터에서 제가 골랐던 에피소드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왕이 된 지 9일 만에 쫓겨난 소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명화는 폴 들라로슈의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을 소개를 좀 드리면 네. 가운데에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제인 그레이가 나오고 흰 색깔 천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인 그레이 앞에는 처형대가 있습니다. 제인 그레이의 오른쪽에는 처형을 집행하는 남자가 서 있고요. 제인 그레이가 가려진 눈 때문에 어디가 처형된지 몰라서 손을 더듬거리는 듯한 모습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여왕이 된 지 9일 만에 쫓겨난 이 제인 그레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최근 명화에 이어서 역사 얘기를 함께 해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헨리 8세가 영국의 국교를 가톨릭에서 국교회로 바꿔버립니다. 네. 그런데 종교의 지도자만 이렇게 종교를 바꾼 거지 사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또 계층이 낮아질수록 다들 가톨릭을 믿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중세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그 세력들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서열 계승 1위였던 메리를 지지했습니다. 메리가 또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는 국왕이 어리거나 병에 들면 왕을 섭정하던 귀족, 호국경이라 불리던 귀족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호국경은 존 더들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국왕이 좀 위독을 해지자 왕위 승계 서열 3위였던 제인 그레이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인 그레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하고 그녀를 여왕으로 옹립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왕거로 넣어서 호국경인 자신이 영국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영민했던 제인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인의 부모가 본인이 왕가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인 그레이를 막 내지를 하면서 결혼을 하라고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인 그레이가 결국 승낙을 하고야 말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당시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메리에게 전해지고 쿠데타가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죽고 제인 그레이가 탑에 갇혀요. 네. 그런데 한 번 역사에 등장한 사람은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톨릭이었던 메리는 영국의 국교를 다시 가톨릭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신교 세력들은 제인 그레이를 여왕으로 옹립하자라고 하면서 제인 그레이가 갑자기 신교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인 그레이의 아버지도 본인의 야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두 번째 반란에 참여하고 말아요. 그래서 9일의 여왕 제인 그레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고 이 명화가 결국 세상에 남게 됩니다. 자, 단아한 드레스 차림의 젊은 여인이 눈을 가린 채 도수부 앞에 무릎을 꿇은 장면. 어떤 이야기를 품은 그림일까 호기심이 강하게 동요하는데 이렇게 이야기와 함께 그림을 읽어주니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찰나의 한순간을 통해서 긴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림이라는 매체의 매력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첫 장부터 흥미로운데 다음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땅에서 바다로 부의 흐름이 이동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음. 대항해 시대를 말하는 게 좀 느껴지죠. 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아하. 이 저자는 앙뚜아네트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인물도 없을 거다라고 적고 있어요. 챕터 2의 그림은 엘리자베트 비제 르브랭의 마리 앙뚜아네트와 아이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멋진 모자를 쓰고 빨간 벨벳 드레스를 입은 왕비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자녀들이겠죠? 단란해 보이던데요. 네, 이제 앙뚜아네트는 책에서 나오는 걸 좀 읽어보면 아주 명랑하고 꾸밈 없는 성격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베르사유의 지나친 간섭, 또 정치 싸움을 힘들어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궁 밖은 숨 쉴 곳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갔던 곳이 무도회장, 살롱, 도박장을 다니면서 해방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시할아버지였던 루이 15세가 죽고 손자인 루이 16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앙뚜아네트가 왕비가 됩니다. 네, 이제 당시 루이 16세는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를 위해서 작은 별궁을 내어주게 되고 앙뚜아네트가 이걸 자신에게 맞도록 꾸미기 시작을 했죠. 이때 왕비가 사치스럽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이 공간에 빡빡한 궁궐 귀족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 초대하게 됐고 이게 귀족들한테는 오만하다라고 이기게 된 거죠. 이때 한 가지 우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네. 루이 15세가 본인의 애첩에게 주려고 만든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15세가 갑자기 죽고 이 애첩도 수녀원에 연금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목걸이의 주인공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석상은 이걸 좀 팔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루이 16세가 이걸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지만 앙뚜아네트는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루이 15세의 애첩에 위한 물건은 내가 받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결국 이 목걸이가 앙뚜아네트한테 가게 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때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 희대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희대의 사기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여인은 어리숙한 귀족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이었는데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던 한 추기경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되고 이 라모트가 추기경에게 접근을 합니다. 허영심이 많았던 추기경을 경계했던 앙뚜아네트였고 추기경은 왕비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라모트는 이걸 알게 되고 왕비의 필체를 흉내내어서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왕비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베르사유 정원으로 추기경을 불러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 라모트는 앙뚜아네트와 닮은 매춘부를 내보내게 되고 이 왕비와 닮은 모습의 추기경을 속고 맙니다. 이후에 라모트는 이 왕비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사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필요하다라는 걸 추기경한테 말해요. 그래서 추기경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이아몬드 구입에 계약을 하게 되고 라모트가 섭외했던 궁궐의 시종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다른 동료에게 이 보석상이 목걸이를 넘기게 되고 라모트는 이 다이아몬드를 쪼개서 다 팔게 됩니다. 돈을 받지 못했던 보석상이 왕비한테 찾아가서 내 돈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건이 밝혀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다고 생각했던 왕비가 이걸 다 라모트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오해하고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라모트가 뇌물로 감옥을 탈출하고 왕비를 모함하는 내용의 회고록을 써서 출판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왕가에 대한 비난의 파도는 해일처럼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 프랑스에 있던 몽테스큐의 루소 같은 계몽 사상가의 의식을 통해서 이 절대방정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왕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네, 이 그림 속 천진한 얼굴과 희대의 악녀, 망언의 주인공이라는 이미지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모두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서 무력한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림이 또 달리 보이네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챕터는 혁명이 낳은 낭만과 현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네. 혁명의 괴물을 죽인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글인데 폴 자크 에메 보드리가 그린 마라의 암살이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명화가 여럿 있는데 네. 일단 이 에메 보드리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한 여성이 창가에 있고 한 남성이 욕조에 있는데 그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습니다. 욕조에서 숨을 거둔 남자, 이 마라의 최후를 담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작품은 처음 봅니다. 마라보다는 여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맞겠죠? 제가 느낀 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자쿠르 다비드가 그린 마라의 죽음이 워낙 유명해서 이 작품은 좀 생소하실 텐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등장한 공화주의자 마라의 죽음을 다룬 또 하나의 명작이고요. 이 마라는 유명한 혁명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글은 늘 혁명파한테 힘이 되는 글이었고 늘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마라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체포를 피해서 파리 지하의 더러운 하수도에 숨어들기도 해서 이 치명적인 피부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암살이라는 그림에서 마라가 욕조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약초 목욕을 위해서 욕조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 인민의 적에게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던 마라, 그리고 그 시기 자유와 평등, 형제의 구에 감격하던 한 소녀 코르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여인인데 그녀도 혁명의 감격과 희열을 느꼈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혁명에 성공한 이후에 언제나 모든 역사가 그렇듯 성공한 사람들끼리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혁명의 적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서로 희생자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당황을 했던 거죠. 이 파괴적인 학살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 여인 코르데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장폴 마라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 코르데도 이 마라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키워갔는데 그녀는 혁명이 낳은 악마를 처단하기 위해서 내가 왜 마라를 죽이게 되는지에 대한 글을 장문을 쓰게 되고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를 죽이게 되고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단두대에 올라가요. 그 그림도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어느 비가 내리는 날 물에 젖은 옷과 의연한 코르데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로움까지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르데가 처형당한 그 순간 그가 입고 있던 옷은 파리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요. 모두 이제 코르데의 옷을 막 사입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코르데가 처형하려고 했던 마라, 그 코르데의 의도와는 다르게 마라는 갑자기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자크루이 다비드가 이 혁명위원회 지시를 받고 앞서 언급했던 그림,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네. 이 여인의 목적은 지워지고 이 대신 이제 코르데가 보냈다는 거짓 탄원서를 든 채 숨을 거둔 순교자의 이미지만 이 마라에게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온건했던 의견은 더 자취를 감춰버리고 혁명의 불씨는 이 마라의 암살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전혀 코르데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더 혁명의 불씨가 커져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대한 화염으로 번지게 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명화를 통해서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그리고 두 개의 작품, 그 간극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두 작품의 이미지를 한데 띄워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알고 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5편의 명화와 그 명화와 뒤엉키는 드라마 같은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저자의 그림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흥미로운 건 저자가 유명한 그림 말고 조금은 덜 유명한데 역사적 인물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명화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갖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통해서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참 이름 없는 이들의 선택이 쌓이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 책과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꾸었던 실제 권력 투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네. 이 책을 보면 사랑과 질투와 같은 아주 내밀한 로맨스도 가득 나오고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한 폭의 명화와 함께 재밌는 실제 드라마, 역사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사의 한 장면을 강렬하게 포착해낸 한 장의 그림, 그 속에 담긴 이야기, 영화 한 편의 버금가는 감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림의 매력에 함께 좀 빠져봐도 좋겠습니다. 김태진 작가가 쓴 명화 잡사까지 오늘도 좋은 책과 영화 그리고 그림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컬처클럽 청년과 신바 우동준 신보라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제1회 매거진 B 오늘 방송 포함해서 매일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국제1 혹은 국제1회 매거진 B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거진 B 국제1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